자, 네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호기민 전 새누리당 의원,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달리는 탄핵열차 운명의 닷새. 지금 이 탄핵을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먼저요, 새누리당 의원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 이름을 공개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호기 의원님, 새누리당에서 표창원 의원을 지금 고발을 했다. 그래서 지금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네, 고소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같은 사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몇 년 전에 그 조전혁 전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전교조 회원들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또 이제 동반으로 같이 참여했던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사실 이 탄핵과 관련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의원들도 확실하게 지금 자기 의사를 결정한 상태도 아닌데 그 의사를 예단해가지고 야당 의원에 의해서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조금 전에 소식이 떴는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는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 네. 착신을 정지했답니다. 네. 이게 전화 한 통 받고 나면 문자가 50개씩, 60개씩 오니까 네. 도무지 이게 업무가 되기가 어려운 지경이라면서 그 전화 옛날에 많이 받던 018 번호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네. 휴대전화 번호가 알려져서 또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촛불 민심 입장에서는 표창원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거나 소위 약간 지금 불투명한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창원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처벌도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민심과 별개로 순수하게 이제 법적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은 어쨌건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상대방 당 의원, 본인과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름하고 전화번호 공개는 물론 표창원 의원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네, 그렇죠. 한 게 이제 결합이 돼서 이렇게 지금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가 불이 나는 상황이 됐는데,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셨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건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공무집행방해나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바로 또 감정적으로 고발을 하는 게 또 옳은 일인가? 네. 물론 엄밀하게 법적으로 하면 이거 처벌 대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너무 날선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간다라고 하고 새누리당도 고발하는 상황이 됐지만, 국민들은 또 이걸 보면 양쪽 다 굉장히 좀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좀 정리해서 끝을 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표창원 의원께서도 물론 지금 아무리 뭐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지금 다들 연락처나 이런 거 다 내놔, 우리도 지금 같이 참여해서 이 국회의원들 혼내줘야겠어라는 그 민심에 어쨌건 좀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실 거거든요.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소 고발의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국민들이 어제는 거의 200만 가까이 네. 그 평화 시위에 동참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법을 농단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위반하여서 처벌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유감의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그 국민의 어떤 성숙도하고도 맞지 않는 일이고요. 적어도 이 탄핵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은 설득을 하는 게 국회의 정신이에요. 근데 자기 뜻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탄핵과 즉각 퇴진을 원한다는 이유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민재판 비슷한 성격이고 파퓰리즘 같은 성격인데, 저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알고 지금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도 알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고소 고발의 어떤 그 상황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모적 논쟁을 가지고 오게 된 그 결정적 광경이 있었죠. 그 표창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설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료 표창원 의원이 탄핵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데, 탄핵 반대 의원, 탄핵 주저, 눈치 보는 의원, 동료 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 모독 살인이다. 그러니까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꿈이 지켜. 왜 새누리당 의원님도 좀 들고 가시지. 왜 나가시죠?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들고 가시지, 들고. 자,
민 원장님, 네. 저렇게 하고 나서는요, 사실은 두 사람 다 사과는 했거든요. 네. 화해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표창원 의원은 다 소신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진 사퇴 우선, 또 탄핵 우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분류를 한 의원들 계속 이름을 공개하면서 지금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 장면에 있어서 두 의원 다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정말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그 청산돼야 될 구태 정치의 아주 그 몇 번째 손꼽히는 장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서로 막말하고 사태질하고 몸싸움 직전에 가는 그런 구태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제가 유시민 전 장관의 예를 드는데 김영춘 의원이 유시민 전 장관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 기억나시죠? 네, 말씀해 주시죠. 형, 그 옳은 일을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해? 그러니까요,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하더라도 겸양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더더구나 지금 현재 나머지 299명의 국회의원들은요,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에서 국민들의 수천만 국민들이 다 공적으로 인정한 헌법기관이에요. 그리고 무기명 비밀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아무리 저도 개인적으로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보다 더 본질적인 건요, 대통령이 바로 즉시에 물러났으면 쓰겠어요. 그렇지만 그건요, 시민단체에서, 광장에서 할 일이고, 네. 국회의원은, 더더구나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하든지 말든지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의 책임으로 놔둬야지, 이 표창원 의원이 아무리 옳은 판단을 했더라도 이렇게 강요할 일은 아니고, 더더구나 이렇게까지 갈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전국에 230만여 개의 촛불이 켜졌는데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청원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국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9일 표결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박근핵닷컴 사이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탄핵에 나서자 하면서 저렇게 탄핵 이렇게 검은색으로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청원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사이트의 이 특징은 뭐냐면 의원들에게 직접 자기 지역구 의원들, 예를 들면 내가 강남에 살면 강남갑의 지역구 의원한테 직접적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의원들에게 탄핵 청원을 이렇게 써서 바로 몇 명이나 그 탄핵 청원을 했나 이렇게 바로 또 카운팅이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탄핵 청원을 받고 청원 대상 지금 1위라는 거군요. 네, 1위를 받고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탄핵이라는 거 제외하고라도 나중에 이런 어떤 사이트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 지역구 의원한테 무엇인가를 청원을 할 때 또 지역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의원회관에 찾아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사이트가 있다면 앞으로도 탄핵 말고 다른 어떤 진짜 자신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는 앞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청원을 많이 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약속, 4월까지만 사퇴를 해주면 탄핵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바꾸기 논란 때문인데요.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우리가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자, 김무성 전 대표가 저렇게 탄핵에서 발을 빼는 이유, 정말 우리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조기 대선을 1월 달에 물러나고 3월 달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새누리당 후보, 여권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고려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이해 이전에 탄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그러면 탄핵하자는 거잖아요. 법적 절차입니다. 그 정당한 법적 절차인데요. 탄핵의 그 표결로 탄핵 처리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돼서 탄핵이 확정되는 것은 아마 최장 6월 초가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 4월 퇴진 얘기하는데 탄핵 절차로 가면 6월 3, 4일 되겠습니까? 그 180일이니까요. 그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질서 있는 퇴진 얘기를 사실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문재인 전 대표는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셨는데 솔직히요. 탄핵이든
아니면은 4월 퇴진이든 명예로운 퇴진은 없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있을지 모르지만 네.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형사상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없는 겁니다. 그건 예.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의 비박계로서 결국은 그 효과가 탄핵이나 또는 4월 퇴진이나 유사한 데다가 아마 전국의 안정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김무성 대표의 결정적 실수는 4월 퇴진을 말하기 전에 대통령 이선 후퇴하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애초부터 대통령이 매우 애매하게 담화를 해서 더 비난이 이제 끌었는데 거기 보면은 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합의해달라 그랬으면 국회의원 누구라도 당장 퇴진하세요. 이선으로. 후퇴하세요. 네.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 총리로 누구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왜 국회에서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지 네.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많은 부분에 오해를 해갖고 지금 국민들 심정은 당장 내려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월 9일에 탄핵이 통과돼도 당장은 안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교안 체제로 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완전히 일관성 있는 정치인으로 이제 그 인정을 받았죠. 어떻게? 30시간의 법칙. 30시간의 법칙. 항상 네.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네. 저 등치에 맞지 않게 30시간이면 바뀔 수 있다라는 아주 일관성 있는 정치인이 돼버렸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러니까 촛불 민심을 딱 보면 일단 첫 번째 즉각하야랍니다. 그럼 어제 대부분 보셔서 알겠지만 그럼 즉각하야 안 하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원하지 않는다예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는 것도 싫고 네. 바로 직무 대행 체제로 가니까 일단 직무에서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자라는 건데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는 게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불확실한 절차긴 합니다. 탄핵이라는 게 정말 막말로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한이 최소한 일단 특검은 지나야 특검 기간은 다 지나야 결론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번 주 중에 어쨌건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완전하게 이선 퇴진하겠다. 사실상 탄핵과 버금갈 정도로 나는 완전히 빠지겠다. 근데 국회에서 임명하는 총리나 거기서 내각을 조성해서 진행을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항상 이 담화 과정에 문제가 되는 게 선의로, 뭐 애국심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물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앞으로 특검 조사 철저히 받고 나중에 내가 죄가 있으면 난 재판도 달게 받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표명을 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국민들도 탄핵은 혹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언제까지 퇴진한다고 못 받고 완전 이선 후퇴하면 사실상 탄핵이랑 똑같고 그렇다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네라는 여론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담화에 이런 내용이 빠지면 사실은 게 의미가 없고요. 그게 이런 부분이 빠지고 이선 후퇴 얘기가 없고 애매하게 나오면 무조건 지금 방향은 탄핵으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네, 보면은요. 자, 전상철 앵커 옆에 바로 지금 탄핵 앞두고 운명의 닷새 저희가 한번 시간표를 한번 쫙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내일은 뭐 청와대 기관 보고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7일이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4월에 사퇴할 것인가 혹시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저희가 물음표를 찍어놨죠.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진짜 새누리당도 운명의 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표결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비박의 움직임, 뭐 탈당의 움직임 또는 분당의 움직임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계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흘 동안 열립니다. 그 사흘의 첫 번째 날은 청와대 기간 보고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 전 비서실장도 이제 뭐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청문회가 열립니다. 5일은 일단 저는 에피타이저라고 봐요. 자, 재벌 청문회도 사실은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그동안 이번 최순실 게이트 이전부터 사실은 재벌 총수를 부르고 싶었어요. 국정감사나. 그런데 사실 재벌 총수가 안 나왔거든요. 못 나왔거든요. 자,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자 하고 야당이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야당한테 유리할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쏟아붓거든요. 뭐 이것저것 뭐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대기업 총수들이 내가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6일도 사실은 야당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7일입니다. 7일 최순실이 청문회에 등장하면
국민들이 이제 사실은 그 검찰에 소환되는 그 장면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검찰 발표만 우리가 알고 있지 최순실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설문을 써줄 수 있는 정말 그 정도의 식견이 있느냐. 아직도 몰라요. 그냥 장면만 봤을 뿐이지. 그런 어떤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날이거든요. 저날이 사실은 이 다음에 탄핵 표결의 또 핵심적인 날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적인 분노가 또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나마나 9일 탄핵하는 날은 여의도에 뭐 완전히 뭐 또 몇만이 집결을 할 겁니다. 표결하는 시간까지. 네.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비박계를 압박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7일이 변수다. 4차 담화는 사실 7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4차 담화나 그러니까 기자들을 만난다거나 혹은 비박계를 만난다거나 하는 그런 퍼포먼스는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 7일, 5, 6, 7일에 네. 청문회의 어떤 민심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8일이나 9일. 그러니까 지금 7일, 물론 7일 6시까지인데, 물론 7일 6시이기 때문에 아마 4차 담화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네. 이 최순실 청문회가 7일 날 열리는데, 지금 최순실 씨가 이제 앞으로 재판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죠? 네. 과연 나올까? 나올까요? 이거 의문이에요.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날 최순실이 나와서 의원들이 질문을 퍼붓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생중계되면 가뜩이나 이제 분노한 민심에 불을 붙이고 그게 이렇게 쭉 갈 수 있겠지만 최순실 씨가 굳이 본인이 저 나가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실 것 같은데요? 좀 강제로 못 될 거예요. 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7일 청문회가 굉장히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맹탕으로 끝날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는 게 최순실 씨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나오고 끝까지 그냥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 나오는 태도와 관련해서 이제 비난을 받고 몰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최순실 씨도 그렇고 뭐 그날 뭐 최순실 일가에서 뭐 또 장시호 씨도 뭐 전날인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장시호 씨도 나온다고 할 가능성보다는 뭐 굳이 지금 이왕 이렇게 돼서 구치소 이집도 나와서 또 한번 대국민 망신을 당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사실은 7일 날 나오기로는 돼 있는데 나올까요? 역시 안 나온다. 나오는 거를 좀 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이제 김기춘 네. 시장이나 우병우석은 벌써 지금 자꾸 집에 없고 딴 데가 있다고 출석 아예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계속 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게 그걸 버티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도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은 그런 게 오면 지금은 안 나가서 끝까지 버티면 본인이 마치 죄를 지은 건 숨기려는 모양새로 보이니까 오히려 저는 김기춘 시장이나 그런 분들은 김기춘 시장은 나올 것 같고 우병우석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을 보면 나 안 받아서 못 나간다는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4차 담화 있을지 네.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박계 비주류 비상시국위원회에서 일단 7일 오후 6시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날이 7일입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이때 입장 표명이 없으면 탄핵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속내는 정말 저 4월에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 정말로 할까? 어떻게든 간에 7일 그 오후 6시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퇴진 시기를 못 박는 그걸 갖다가 할지 안 할지 여부가 굉장히 분수령이 되고요. 예. 네. 또 했을 경우에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정말 두리뭉실하게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명쾌하게 못 박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조건을 달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2, 3차 담화에서는 해석이 좀 필요했지 않습니까? 특히 3차 담화에서도 봤듯이. 아니면 조건이 붙거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때 왜 명쾌하게 하고 그 앞대목에 그건 왜 집어넣어가지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적 사업이라 그거는 없는 이 만든 못한 얘기를 해갖고 이렇게 오해를 더 양산하고요. 지금 저 7일날 네. 4월 퇴진하겠다고 명시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럼 퇴진을 하면 네. 4월까지는 대통령으로서 직에 있겠다는 것이냐 2선 그러네요. 퇴진을 그게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해요. 지금 4월 퇴진을 약속하더라도 야당은 9일에 그대로 탄핵 표결을 하겠다라는 네. 것이고 비박계도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거 그 약속을 하더라도 나는 그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네. 하는 사람도 네.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여태까지 대통령이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은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헌법적으로 아무 네. 보장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네. 어차피 4월에 다 끝나요. 탄핵이 됐든 네. 아니면 질서 있는 퇴진이 퇴진을 됐든 하던. 4월에 이미 끝나시는데 네. 이걸 왜 처음부터 시원하게 다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있는 대로 비난은 다 받고 그렇다고 친박이 지금 도움됩니까? 어저께
200만 이상이 참여한 그 계기에 네. 이정현 당대표 뭐라 그랬어요? 탄핵을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죠? 네. 홍문정 의원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뭐 야당이 뭐 황당해하고 지금 오히려 뭐 한 방 먹은 것처럼 얘기했죠? 거기다 네. 김종태 의원은 지금 그 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종북이라 그랬죠? 김진태 의원은 어땠어요? 바로 지금요, 이 시민들은 우리는 지금 뭐 그동안의 내역 자료를 가지고 꼼꼼히 보지만 시민들이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네. 보니까 단순 명료하게 볼 때 아니 저렇게 말해? 그러면 애초부터 꼼수가 있던 게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은 그 친박들 때문에 꼼수 정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7일날 애매하게 하셔봤자 본인 네. 당할 거 다 당해. 저는 지금이라도 네. 다 내려놓고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7일날 그런 입장을 밝히면 좋을까요?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차피 네. 저렇게 된 김에 나 이선 퇴진 반드시 합니다. 네. 그리고 4월에 분명히 나갑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돼서 거국 중립 내각의 총리가 필요한데 네. 총리는 이런 분이 되는 게 여야 중립 내각으로서 중립성과 균형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엉망인 줄 네. 아십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차라리 속 시원한 건데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1차 담화 네. 끝난 뒤에 촛불 집회에서는 3만이 모였었고요. 2차 집회가 끝난 뒤에 촛불은 20만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3차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센 담화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230만 명이 모였습니다. 만약에 있을지 모를 4차 담화에서 또다시 어렴풋한 담화를 발표할 경우에는 230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촛불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탄핵열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탄핵열차 비박계에서는요 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야권 주자들은 모두 탄핵열차에 탔습니다. 탄핵열차에 타서 보통 사이다와 고구마를 먹나요? 네. 때 아닌 사이다 고구마 공방까지 벌어졌는데 탄핵열차를 탄 두 야권 대선 주자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위치 선정 빠르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잘하고 있죠. 당하고 보조를 이렇게 맞출 필요가 또 있고요. 그만큼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갑자기 고구마 먹으면 목 체하잖아요. 그래서 목 좀 축이고 사이다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고구마로 든든하게 배 채우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치국도 마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관심은 다 대선에 가 있는 거냐. 4월 대선, 6월 대선. 자기들만 신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저께 촛불 민심에서,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서 사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전부 다 지방에 각각 이 자신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지역을 택해서 그 촛불에 동참을 했어요. 말은 촛불 민심을 뭐 들으러 간다 하지만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선거 유세다. 완전히 선거 유세하는 장면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어떤 장면들도 그렇고. 자, 문재인 전 대표 호남에서 호남민들이 민심을 거두면 지지를 거두면 그만두시겠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어떻게 철회를 했냐면 그건 전략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철회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재명 시장을 언급하는 거는 전략적 발언을 안 하셨는지 사실은 1위인 사람은 말이죠. 네. 2, 3위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2, 3위는 자신을 공격하는데 네. 거기에 응수를 하면 사실은 휘말리게 되거든요. 좀 재미로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밑을 바라보지 않고 네.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네.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재명 시장을 언급함으로써 네. 이재명 시장과의 이강구도를 스스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바로 고구마에 대해서 기자들이 달려가서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고구마 발언을 하고 그러면 고구마 대 사이다의 프레임이 완전히 형성이 네, 돼버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제 고구마 대 사이다 이 논쟁이 계속 있을 겁니다. 언론들은 네. 신이 나서 그걸 쫓아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표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은 지금 이게 뭡니까? 야당 대권 주자들은 촛불 이 집회를 완전히 선거 유세장으로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 탄핵을 할까 말까 이것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이 탄핵 국면에서 어쨌든 좀 몸값을 높여보려고 하는데 단연 지금 이재명 시장이 눈에 띄긴 하거든요, 민원장님.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시장 언론 인터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우아한 정치 언어는 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거칠게 말하면은 거칠게 말한, 또 일부에서는 막말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아한 정치 언어는 싫다. 아예 지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지금 뭐 제2의 노무현이 될 것이냐, 그냥 페이스메이커로 깜짝 등장하다가 질 것이냐,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논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세로 봐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이재명 시장의 이 기세가 워낙 상승세가 있고 민심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요 너무나 간단 명료한 메시지로 탁탁탁 치고 네. 나가가지고 탄핵, 하야, 이제 뭐 그 사법적 처리까지 이렇게 쭉쭉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는 상당히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해서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더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반기문 총장이 정말 귀국을 해서 이 탄핵 전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갈 적에 후속 대책으로서의 어떤 그 해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색을 할 적에 과연 이 이재명 시장이나 이 탄력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하는 점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문재인 전 대표하고 이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대목이요. 네. 우리가 다 잊은 것 같지만 9년 전에 세금 폭탄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율 9% 받고 10% 받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정부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다시 이런 국민의 탄핵의 민심을 갖다가 멀리하고 혹시나 또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대선에 갔다가 제밥에 눈을 둔다고 그러면요. 국민들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경고의 음이 울리고 있다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네요. 네, 정치권에서 탄핵에 멈칫하면서 어제 촛불 집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어제 모습 보시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